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희곡론에서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세덕론인데요. 함세덕론. 여러분 교재로는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를 펴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로는 346페이지입니다. 함세덕의 생애학 작품인데 일단 그 함세덕은 이제 그 충무로의 충무로 이란 서방 이제 이게 이란 서점이죠. 서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고 유치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치진 저번 시간에 배운 저 유치진의 문화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함세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광복 전에 활동한 연극인이거나 아니면 광복 직후에 연극 관객이었던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36년에 이제 극작가 지망생으로 처녀작인 산허구리를 냈어요. 산허구리. 그다음에 3년 뒤에 동승. 이게 이제 어린이 스님이죠. 이 영화로도 이 동승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904년에 정식 작가 인정. 광복 직후에 월북했어요.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광복 직후 월북. 그다음에 1950년 35세에 요절했다. 되게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폭탄에 맞아서 폭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 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경력은 한 10년 정도의 짧은 작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동승이라는 작품이 이제 좀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 밑에 일간 스포츠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함사덕의 그 순수 작품의 상당수, 이 상당수는 모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방한 작품이라는 거죠. 모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7쪽에 보면 1915년에 경기도 강화에서 그, 범용한이라는 것은 평범한이라고 알았어요. 범용한, 평범한. 그걸 이제 좀 어렵게 쓴 거죠. 그래서 이 평범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의 권유에 따라 안정된 직업을 가기 위해서 상고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 후에 은행에 갈 수 있었으나 졸업 후에 이제 함세덕은 은행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걸 포기했죠.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고 이 함세덕은 이제 인천 그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다라고 나오고 있죠. 347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서점 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고를 진학을 하고 나면 어,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일곱 여덟 줄좀 내려가면 거기 밑줄 치세요. 김소은의 소개로 유치진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유치진의 문화생이 됐던 유치진의 문화생이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세덕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치진의 사실주의. 저번 시간에 토막이나 소 이런 거 배웠죠? 연극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치진의 사실주의 연극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게 유치진이다, 암세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47쪽에 이제 그 위에는 넘어가고 마지막 단락 보세요. 유치진으로부터 이제 극작법을 터득했죠. 그래서 이제 창작, 번안, 각색 여러 가지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산 작가예요, 다산 작가. 그러니까 35살에 그 346쪽에 사서지줄에 보면 50년에 35세 나이, 그러니까 전쟁 때 폭탄에 맞아갖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상당히 많이 글을 쓰게 됐다. 자, 348쪽을 보세요. 자, 그는 모방의 천재 지나지 않았다. 둘째 줄. 감각이라든가 드라마트루기. 이 드라마트루기라는 거는
좀 말이 어려운데 극작법이에요, 극작. 극을 쓰는 기법을 드라마 트루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타인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지만 연극사에 남을 만한 문제작은 별로 남기지 못했고 일찍 떠나게 됐다는 말 나오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아일랜드 극작가 영향을 받았어. 유치진이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일랜드 극작가를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일랜드나 우리나라나 상당히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나라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아일랜드 작가가 또 영문학이나 이런 데 보면 많아요. 실제로. 예이치도 아일랜드 작가고 제임스 조이스도 아일랜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나드 쇼, 특히 이제 버나드 쇼는 사회극의 대가죠. 사회극의 대가죠.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자, 아일랜드 작가 싱 여기 나왔죠. 바다로 가는 기사들. 원래 이제 영어로는 라이들스 투 더 씨라고 써보세요. 이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바다로 가는 기사들이라고 쓴 겁니다. Riders to the Sea. 그런 그에서 힌트를 얻은 산허구리, 무의도 기행. 이 무의도는 인천에 가면 무의도라고 있어요. 무의도. 그 무의도란 것은 이 춤출 무자의 오드자죠. 춤출 무자의 오드자의 섬도자입니다. 무의도. 인천에 가면 무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녀 옷이죠. 이 춤추는 옷. 그러니까 선녀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춤추는 형상이다. 뭐 이런 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밑에 센티멘탈리즘이 없으면 예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센티멘탈리즘으로부터 로맨티시즘으로 가는 것이 이상이었다고 한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감상주의죠. 이 센티멘탈리즘이라는 건 우리말로 감상주의예요. 자, 이거 한자로 쓰면 이 느낄 감자에 그다음에 이제 상처 입을 상자죠. 이렇게 씁니다. 감상, 감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감상적인 것을 많이 쓰는 것을 좋아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초기에 이 작품의 리얼리즘을 깐 것은 순전히 일제의 궁핍한 시대 상황과 유치진의 영향이다. 섬이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민의 생태를 묘사한 것이 강화도 출신이에요. 이 강화도 섬이죠. 그리고 극작가 싱의 영향을 받았다. 이외에도 시정적이다. 그 다음에 애수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빠뇰의 영향이라는 거죠. 빠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랄까 시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적이라는 거 시적이다. 시정적이라는 시의 어떤 그 뭐랄까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이걸 시정적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위에는 넘어가고 하여튼 이 사람은 강화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섬이나 이 함수덕은 강화도 출신. 강화도 출신이니까 섬이나 바다를 배경으로 하죠. 섬이나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가난한 어민들의 생태, 가난한 어민들의 생태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죠. 자, 이게 이제 그 함세덕의 작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자, 349쪽 리얼리즘에서 감상적 로맨티시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그 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이 리얼리즘은 일종의 항일의 항일, 일체에 정한다. 자, 그렇게 갔다가 다시 로맨티시즘이죠. 자, 이 로맨티시즘은 친일이죠, 친일. 그랬다가 사회적 리얼리즘. 자, 이 사회적 리얼리즘은 좌익입니다, 좌익. 우리가 공산주의를 다른 말로 사회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리얼리즘. 이제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적 리얼리즘은 좌익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함세덕이 천여작은 산어구리다 나오죠. 그 밑에. 그래서 산어구리의 산요. 그러니까 요자가 허리 요자예요. 산의 중심.
그래서 산등성이에 잔혹하게 들어간 곳이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들. 그래서 넘겨보세요. 350쪽. 그래서 이런 무대 설명만 가지고도 이 작품의 주제는 파악이 된다. 그래서 토막의 무대가 연상될 만큼 형편없이 가난에 찌든 어부의 집에 무슨 불행이 연달아 닥쳤기에 어부의 아내는 꼭두 새벽부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다만 쳐다보고 이게 이제 보면 라이더스 투 더 씨라는 걸 안 읽어보셔서 그러는데 그 작품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결국은 이 바다 배를 타고 가서 남편이나 뭐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혼자 마을을 지키는 그 여인의 심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라이더 투 더 씬 보면 그래서 그 물레를 이제 한 여인이 돌리고 있어요. 물레를. 근데 이 물레라는 게 결국 뭡니까? 물레를 돌린다. 물레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죠. 운명의 수레바퀴. 이 물레를 돌린다는 것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350쪽에 보면 계절적으로 늦은 가을인데도 밥을 못 짓고 새벽부터 죽을 끓이고 있는 형상으로 봐서 끼니조차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 밑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마저 고기 잡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나오고요. 인용문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렸던 둘째 아들도 난파당해서 돌아오지 못해요. 뭐 이런 상당히 힘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정신 이상자가 돼버리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351쪽 보세요. 거기 이제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51쪽에 보면 이 장면은 비극 작품 중 가장 처절하면서도 극적인 장면이다. 싱의 바다로 가는 기사들 장면에서 노부인 모리아가 마지막 남은 아이까지 바다로 떠나보내고 절규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세요. 타나오구리는 싱의 바다로 가는 기사들을 한국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싱의 바다로 가는 기사들을 한국화한 함세석의 작품 무엇인가? 1, 2, 3, 4.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시대 배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51쪽에 이제 그 인용문 밑에 마지막 무의도 기행도 싱의 영향을 받았다. 산호구리는 철저하게 비극으로 몰고 간 작품이다. 가부가 된 큰딸 집만 하더라도 축대가 무너져서 집마저 주지 않는 비운. 결국 그녀는 넘기세요. 술집 작부로 나서기 위해 항구로 떠난다. 그러니까 함세덕은 소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강점기의 궁핍화 과정을 어두운 어촌에 조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을 이제 무의도 기행해서 심화시켰다. 그 다음 단락이 352쪽이 둘째 줄, 셋째 줄에 밑줄 쫙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 둘째 줄. 젊은 소학교 교원의 눈을 통해 한 어촌의 비극적 삶을 실화를 엮듯 쓴 무의도 기행이 무대도 서해안에 연한 섬으로 되어 있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무의도 기행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런 내용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 여기 보세요. 강원도 산골에서 수술 긋고 살던 부부가 조기자비로 한몫벌에 서해안 어촌으로 이사 와서 한몫은커녕 장성한 두 아들만 받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세요. 그 350쪽의 밑에 이 대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발버둥치던 모친도 생계 문제는 어쩔 수 없어서 천명의 출어를 묵인하고 만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바다와 어부를 싫어하던 천명도 배를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배를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 353쪽 볼까요? 나는 거기 이제 이 서글픈 이야기를 그만 쓰기로 하겠다. 그 후 입에는 동화를 만지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꽉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하순에 모진 노대를 만나 파선했다. 해주 수상경찰서 호출장 받고 공주학과 낙경이 달려가 천명의 사체는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부서진 널 쪽에 허리띠로 몸을 묶이고 해주 강내까지 흘러갔던 모양이다. 이게 나왔죠. 참담한 애와다 슬픈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다음 단락이 있죠. 가난, 좌절, 절망을 이제 어민을 통해서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네 줄 내려가면 머레이의 장남의 권리 이렇게 났죠. 이것을 한국의 농촌 현실로 옮겨놓은 서글픈 재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함세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함세덕은 자기의 어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런 외부의 어떤 그 작품들을 그냥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썼다라는 그 주장이 상당히 강하죠. 함세덕은.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좀 봅시다. 그 밑에 이제 뭐 이야기가 이제 그 나오죠. 이 서글픈 재능은 그 353쪽에 그 두 번째 단락 한 다섯째 줄. 배경이 경주 근교의 농촌이다. 추석의 씨름판의 진행과 함께 진전되는 작품은 드라마turgic의 극작법이라고 그랬죠. 뛰어나다. 농부 갈주봉은 비까지 내어서 큰아들을 전문학교로 가르쳤지만 만표는 문학을 한답시고 무의도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게 무의도식이잖아요. 만표의 전문학교 공부 때문에 집안 식구 모두 희생되었어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354쪽의 그 첫 번째 단락에 이 장남의 권리뿐 아니라 유치진의 소도 연상시키는 서글픈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하에 농촌의 몰락과 지식인의 좌절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재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5쪽 보세요. 그 첫 번째 단락에 일제 말기 농민 수탈 정책을 장면으로 고발한 이 작품은 결국 소학교 교원인 딸의 부친에 대한 설득과 꾀로 굶주려 등교조차 못하는 학생들에게 숨겨뒀던 감자를 희사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왔죠. 이 감자가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 감자로 이렇게 그 구황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황작물. 아주 힘든 것을 이기는 구황. 구황작물이라고 이제 감자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감자를 이제 그 먹게 되고 이런 게 우리 어떤 농촌의 현실의 상황 이런 것과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감자를 그 구황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황작물이에요, 구황작물. 감자가. 자, 355쪽에 보세요. 355쪽에, 어, 355쪽에, 그 밑에 보면 감자와 쪽제비와 여기와는 춘추에 실렸는데 전면 삭제로 검열이 각하되었다. 식량 궁상의 폭로, 공출반대 조장, 암치인의 구체적 방법 시사. 뭐 이렇게 나왔죠. 사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연됐는데, 결국 이 하곡이라는 거 밑에 하곡 있죠. 이거는 일제 말기, 그렇게 쓰세요. 일제 말기. 그런 농민 수탈 정책을 정면으로 고발했다. 이게 이제 이 하곡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곡이라는 건 뭐냐면 여름 하자에다가 곡식국자예요. 여름에 곡식을 이제 뭐 그 가져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이제 하곡이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함세석의 작품은 상당히 그 낭만적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고, 자,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356쪽은 낭만주의에 대한 뭐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고전주의에 반발한 사조다, 셋째 줄에. 낭만적이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그 뭐랄까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낭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동승이라는 작품이 357쪽 보세요. 동승.
어린아이 스님이죠. 동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동승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래서 한 함세덕의 작품 중 함세덕의 작품 중에 가장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 이게 이제 동승입니다. 이건 이제 영화도 됐으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57쪽을 보면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작가가 학창 시절에 금강산에 놀러 갔다가 마하연에서 본 삼위승에게서 얻은 환상을 작품에 있다. 무대가 심산유곡의 작은 산사, 비구니와 사냥꾼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도념이라는 소녀는 당초 산밭에 버려진 아이였고 주워다 강제로 동성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부모가 살아있을 세속을 동경해요. 이때 절에 서울의 한 젊은 미망인이 불공을 들이러 오게 되고 하나 있던 아들마저 잃은 처지라 동승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껴요. 동승도 그녀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러나 주지승이 놓아주질 않아요. 도념과 주지, 도념이 이제 그 동승이죠.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닥들여, 그러니까 닥쳐 이런 이야기죠. 뭘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토끼를 잡음으로써 살생을 저지르는 동승이 벌을 받으며 주고받는 대사다. 나죠. 그래서 동승과 미망인의 애원에도 주지는 동승에게 부모의 죄업까지 보상해야 하므로 속세로 내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지옥에 가더라도 세속으로 가겠다는 동승의 소망을 주지승이 끄자 하는 수 없이 이제 눈 내리는 겨울날 몰래 절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자, 358쪽 보세요. 358쪽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치세요. 358쪽에. 거기에 한 동승에부터 짙은 것이었다. 자, 한 동승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작자는 인간적인 욕망과 사랑, 이별, 꿈과 동경을 그리고 있다. 이는 일찍이 다른 작가에게 볼 수 없는 낭만주의적 성향이 짙은 것이다. 라고 나왔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 이제 해연도 이제 비슷한 인상이라는 거죠. 애정극이다. 해연이라는 작품은 그 밑에 있죠. 전직 교장 그 출신의 그 호라비 등대지기와 간연한 딸 인부 단 셋이 사는 섬에 무태에서 안의사가 찾아오고 늑막염에 결핵까지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이 섬에서 요양하다가 등대지기의 딸을 연모하게 돼요. 그리고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나 돌아오지 않아서 찾아왔다. 등대지기는 속으로 크게 놀란다. 왜냐하면 현재 안이사 부인은 자기가 감옥살이 할 때 집을 나간 여자이므로 두 젊은이는 이성 남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젊은이가 사랑에 빠져든다는 거.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매우 애절한부터 그 연상시킨다. 세 줄 밑줄 치세요. 매우 애절한부터 갈매기를 연상시킨다까지. 그래서 애절한 사랑 장면에 등대 인부가 죽은 제비 한 마리를 어, 들고 오는 것이 불길한 장례를 암시해주는 뛰어난 수법이다. 이 안톤 치오프의 그런 그 갈매기를 연상시킨다고 나오죠. 자, 359쪽. 인용문 밑에 마지막 단락. 비교적 솔직한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자, 그가부터 또 볼 수 있다까지 밑줄어요. 그가부터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낭만극을 쓴 것은 일제 강점기의 비애를 표출하는 데 있었지만 나중에 어용으로 변신한 것은 순전히 그의 경박한 성격과 투철한 작가의식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뭐 이제 낙화암이라는 작품도 360쪽이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백제 멸망이 낙화암이잖아요. 의제왕 때 멸망했잖아요. 그 백제가 그런 이야기들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극도 쓴 거고 거기 그 361쪽에 보면 또 무영탑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원래 현진건의 원작이 무영탑이거든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라는 게 현진건의 무영탑 아닙니까?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1쪽에 그 밑에 보면 이처럼 역사를 빌려 현실을 고발하려 노력했던 함세덕은 180도 전환한다. 친일 어용곡을 써. 그러니까 이 함세덕도 결국 친일을 했다는 게 나오죠. 권한극으로부터 출발했고 흑경정이 그런 작품이다. 현대극장의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마지막 단락 보세요. 서양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제의 남진 정책에 영합한 작품이다. 밑줄 쫙 쳐놔. 뭐가? 흑경정. 이게
남진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남쪽으로 진보한다는 거죠. 남진. 그렇죠? 그런 정책이 명합했다.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362쪽에 보면 이제 철저히 국책적 목적극이다. 거기 셋째 줄에 362에 국책적 목적극. 자, 이 말은 친일 어용 작품이라는 뜻이 써놓으세요. 친일 어용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년에 발표한 추장 이사벨이라는 무대가 네덜란드령 발리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관광지죠.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도 원주민. 희곡집 동승의 발표 발문에서 그가 변명한 것처럼 네덜란드의 피식민지 발리섬 원주민의 불행한 생활을 통해 약소민족의 비분을 노래한다. 그래서 이건지만 실제로는 어용극이라고 나왔죠. 네덜란드와 싸우는 발리섬 원주민에게 일본이 구세주가 되게 만든 것이 얘라는 거예요. 작품 내용은 어, 정치적 냄새를 덜 풍기려는 듯하다. 추장 이사벨라는 대동아 공영권 어, 이렇게 났죠. 를 예찬.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뭡니까? 일본이 막 그 세계를 차지하는 거죠. 이런 걸 예찬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이 363쪽. 그래서 어, 거기 이제 363쪽에 인용문 바로 밑에 있죠. 이상의 인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려던 원주민들은 일본인의 만류로 주저앉았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따라 보세요. 함세덕의 묘한 이중성이 나타난다. 약소민족의 한과 비분을 그리려는 듯 하지만 거기다 비추세요. 철저한 일본 국제극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이야기했죠. 친일 어용극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글을 서양 연극 사주에 넣는다면 역시 잘 짜여진 극. 그러니까 이게 well made play라고 그래. 잘 만들어진 연극이다. 이때 이제 플레이라는 것은 연극이란 뜻입니다. 연극. 연극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에밀레 종이라는 또 역사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좀 하나 필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함세덕의 변절, 함세덕이 친일을 했으니까 변절했잖아요. 이것은 견고한 비전의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세덕의 변절은 견고한 철학과 비전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5쪽에 이제 인용문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에밀레 종의 줄거리에 관한 인용문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날 이 작품이 전하지 않는다.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같다. 함세덕은 문화사라는 고차적인, 거기다 밑줄 치세요. 365쪽 셋째 줄에 문화사라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내선일체. 내선일체랑은 일본과 한국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내선일체 써놓으세요.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365쪽에 그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나와요. 내선일체. 자, 넘기세요. 강복호 함세덕이 돌연한 선택. 강복호 함세덕의 변신 과정이죠. 이게 쭉 나오는데, 어, 367쪽 보세요. 이 인용문에서 느끼는 것은 함세덕을 매우 잘하는 입장에서 썼다는 점이 함세덕의 변절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글투지만 전곡을 찌르고 있다. 요점은 함세덕의 작용이 너무 급작스럽다. 뜻밖이다. 그의 작용은 본래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압력 밑에서 억지 사상극을 쓴다는 것. 프롤레타리아 목적극 모두 실패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경극으로 나중에는 가게 된다는 것이 함세덕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68쪽 보세요. 이상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이년 3월 1일은 가냘픈 여고생의 불굴의 독립정신을 다룬 작품이다. 그래서 독립운동 해상기라고 하더라도 함세덕의 작품은 후반기에 묘하게 흘러간다. 독립투쟁을 사회주의와 연결시킨다. 이게 작용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작품인 고목도 그렇다. 지주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다, 주인공이. 이 작품의 주제도 지주와 직결되는 봉건 잔재, 일본 잔재의 탑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보십시오. 이 369쪽. 그 인용문 밑에.
이상에서 마지막 단락, 느끼는 바와 같이 함세덕은 사회의 모든 것이 뒤집히는 현상을 소름 끼치도록 묘사하고 있다. 6.25 혼란기를 연상시키는 북한의 실정, 잘못된 정치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낙원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지주는 땅을 뺏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3대째 내려오는 고목을 베어서 오각하에 화로를 만들어 주었어라도 벼슬을 얻겠다던 지주의 꿈도 무산되고 불순 사상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고목을 도끼로 찍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그들이 지주집 고목을 잘라내어 마을 복구 사업을 하는 것은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작용하죠. 이처럼 지주집에 있는 고목은 봉건주의와 식민주의의 상징이다. 이러한 도식적인 공식은 모든 작품의 뼈대다. 골조라는 것은요, 뼈대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골조라고 하는 뼈대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극작가로서 자폭한 것처럼 인간으로서 참담한 패배, 불운한 현대에서 살면서 좋지 못한 연극적 예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석의 이 작품들이 거의 이제 그 기존의 작품들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적으로 썼을 뿐이다. 이건 함세성만의 어떤 그런 뭐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른쪽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함세덕에서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을 넘나들며 독특한 서정 세계를 펼쳤으나 일제 말기에 친일 어용국 썼다. 맞죠? 3번 동승 감자 쪽제비 여기원 썼다. 맞죠? 아일랜드 극작가 싱의 영향 받았다고 아까 나왔죠? 2번 보세요. 도시 변두리 하층민의 공공한 삶을 묘사한 게 아니죠. 도시를 X표 어촌이라고 써요. 어촌. 이 함세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강화도 출신이라고 했죠. 강화도 출신 어촌으로 하우프트만의 한경극을 실현하고자 했다. 자, 함수석 작품 중에 싱의 바다로 가는 기사들 그 영향을 받은 거 이게 산어구리라고 그랬죠. 산어구리 1번이 답이죠. 산어구리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산어구리가 이 바다로 가는 기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자, 351쪽을 펴보세요. 351쪽. 351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산어구리는 싱의 바다로 가는 기사들을 한국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351쪽을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산어구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영진론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오영진론이 되겠고 그 오영진론을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